개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논의를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19세기의 교실에서 20세기 학생들을 20세기의 선생님들이 21세기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문화에 대한 어떤 질타를 비유하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도 좀 그런 상황에 좀 놓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산업구조가 굉장히 단순하고 직무나 고용 형태도 굉장히 단순할 때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을 지금의 아주 다층화되고 다변화된 고용과 직무 그리고 이제 제4차 산업혁명까지 이르러지는 이 구조와 고용 형태, 직무에 대한 모든 내용을 지금의 과거 근로기준법이 잘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 난관에 좀 봉착해 있는 게 지금 이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가 오늘 토론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주제가 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라고 하는 상당히 다층화된 이 산업구조 속에서 탄생된 이 직무 형태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담아내고 또 기본권도 보장해 가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함께 풀기 위해서 오늘 이 토론회가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발제자분들, 토론자분들 모두 어떻게 보면 이 관련한 업계에서 종사를 하고 계시거나 또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다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계를 대표하신 교수님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근로자분들의 권익을 대변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고용주의 의견을 대변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다각도로 모셔서 합리적인 보호 방안 그리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방안을 도출하는 오늘 토론회가 되기를 굉장히 희망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와주신 여기 계신 모든 청중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합리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전통적인 근로자라는 관점으로 모든 노동법적인 이슈를 설명하기가 이제는 어려워지게 된 것이죠.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자영업 시장이 그만큼 더 확대됐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인 보편적인 현상이죠.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자영업이 늘면 당연히 자기의 계산과 자신의 어떤 위험 그리고 어떤 기업가적인 기회 이런 걸 가지고 스스로 모든 의사결정을 하면 좋은데 그런 순수한 독립적인 자영업자보다는 약간 그런 어떤 자영업자도 있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어떤 특정 회사에 좀 전속되어서 뭔가 좀 이게 활동 여지가 좀 제한되어 있는 그런 자영업자들도 함께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들을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위 중간 영역이다라고 이제 우리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2007년에 노동부가 이러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왜 보호해야 될까? 자영업자인데 왜 보호해야 될까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 근거를 여기 이렇게 고용부가 정리한 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굉장히 아주 브릴리언트하고 굉장히 아주 참신하고 그리고 아주 똑똑하게 아주 스마트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이러한 근거가 특고직에 대한 우리 특수직에 대한 하나의 어떤 출발점, 논의의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우리 고용노동부가 취하고 있는 기본 입장은 일단 자영업이라는 어떤 그 베이스를 존중하면서 여기에 근로자와 유사한 보호 필요성을 어떻게 부가적으로 이들을 보호해 줄까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저는 문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터잡아서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보호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구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제도적인 고용관계 심사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신속하고 적절한 지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다. 이를 위해서 특수직을 일률적으로 비공식 노동으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미 사업자로서 등록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비공식 노동은 아니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독일에 이제 이런 제도가 있는데 독일에는 사회보험에서 이른바 당연가입 의무가 있는 당연가입에 대한 권리가 있는 근로자 취업자에 대한 지위 확인 절차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연금공단에다가 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면 내가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동안 나온 판례, 그다음에 정부의 지침 등을 종합해서 당신은 근로자가 맞습니다.
또는 당신은 자영업자입니다라고 여기서 판정을 해줍니다. 이 판정을 받으면 이 판정은 모든 행정기관에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다툴 수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정착이 되면 법원도 그 결정에 대해서 쉽게 바꿀 수가 없겠지요.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이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 아니겠느냐. 자,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걸러준 다음에 남았다 이거예요. 이제 자영업자로 남았다 이거예요. 특수직으로 남았다 이거예요. 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보호 방안이 필요하냐. 우선 첫 번째는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개별적인 영역에서 보호가 좀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에서 다양한 입법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종합 정리해 보면 대체로 이런 이슈들이 앞으로 논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 자,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이걸 주장하고 계신데 집단적 노사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여기서는 법리적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그거는 정책적인 논의는 앞으로 우리 국회에서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노사가 모여서 이제 협의를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대법원은 사실은 수십 년 동안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근로자는 동일하다라고 판단을 해왔습니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명시적, 묵시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한다라고 명시했어요. 학습지 교사도 따라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레미콘 기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노조법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다. 이것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우리 대법원이 통일적 입장에서 근로기준법 근로자와 노조법 근로자를 판단해 온 통일적인 입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예외를 인정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실업자예요.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구직자. 여러분 일용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취업하고 내일 일 못할 수가 있어요. 오늘 취업하니까 오늘은 노조에 가입하고 내일은 일 못하니까 노조를 탈퇴하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건설 일용직 노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현재는 취업자 신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노조에 가입해서 계속해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구직자는 근로자가 아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근로계약이 없으니까 근로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조합원이 될 수 없는데 예외를 인정해 준 거죠. 우리 대법원에서 이런 경우까지 이건 아니 그렇게 계속 가면 안 된다. 두 번째 골프장 캐디입니다. 골프장 캐디는 사실은 대법원이 95년도에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를 갖고 있어요. 지금 와가지고 그때는 내가 잘못 판단했고 지금은 너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역사적으로 밑줄 친 부분입니다만 노조로 활동을 해왔으니 당신도 근로자로 인정을 해야 되겠다. 예외를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원심 판결에 대해서 아주 강곡하게 아주 우회적으로 야 원심 너는 좀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 그러나 결과적으로 골프장 캐디에 대해서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한 그 결론에 대해서는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걸 특수직에 일반화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난점이 있죠. 아까 학습지 교사 부인했죠. 레미콘 기사 부인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 판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러한 해석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돌파해낼 거냐?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거는 지금 현재의 법 상태에서는 어려운 문제다. 결국 이것은 입법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어떤 방향의 입법이 앞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입법인가? 그거는 저는 앞에서 이미 제 생각은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용관계 공고도 일방적으로 노동상권을 부여하라라는 취지로 해석되지가 않습니다. 노사 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교섭 방식에 있어서도 일종의 대화 채널을 확보해 주라 하는 것으로 사실은 고용관계 공고의 해석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공정거래법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조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협의 상인의 범위라든가 협정의 효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고 결사는 반드시 노동조합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직능단체 또는 직업단체의 방식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그래서 규정을 예시한 겁니다. 2006년에 김준표 위원안에서 논의했던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단체를 설립해서 유지 취업 조건을 개선할 수 있고 국가는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노동 이권적 관점에서 접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십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사회보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새 버전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옛날 버전으로 지금 여기 들어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최근에 일자리 로드맵이 정부가 발표했죠. 일자리 로드맵 발표했고 아마 우리
주평식 과장께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텐데 적용 제외가 핵심 이슈죠. 적용 제외와 관련해서 일자리 로드맵에서는 적용 제외의 범위를 대폭 축소해서 육아 등등 출산이나 육아 등 휴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 제외를 인정하겠다라는 방침을 이제 밝혔습니다. 적용 제외 제도를 유지하되 그 가능성을 대폭 줄이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겠죠. 그 예외에 해당되지 않으면 모두 당연 가입이다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보험업계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우려를 이제 표명한 바가 있죠. 저는 여기에 고용보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용보험의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 고용보험은 1995년에 비교적 후발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보험제도로 만들어진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자영업자에게 적용되기에는 여러 가지 난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발적 이직, 비자발적 이직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 실업급여의 어떤 구직급여의 사유가 되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기 스스로 폐업을 하면 이건 자발적 이직인가요? 비자발적 이직인가요? 소득이 감소되면 어느 정도 소득이 감소되어야 이게 고용보험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근로자 보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별로 안 했던 것이죠. 이제 새로운 이슈가 던져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거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 세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제안입니다. 이건 저도 이거 100% 확신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이 이제 이른바 수기민주주의입니다. 절차적 민주주의 강조하죠. 우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필요로 하죠. 일반 직장에서.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상의 강행 규정을 적용을 제외하거나 예외를 인정할 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요구하죠. 취업규칙을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도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드려야 되죠. 우리 이미 노동법 안에는 다양한 형태의 수기민주주의 조항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예를 들어서 아까도 보험 설계사와 택배가 같은 사회보험에 대한 수요를 가지고 있을까요? 택배는 거의 기사들은 매일같이 차량을 운전하기 때문에 그만큼 산재 위험성이 크게 열려 있겠지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 보험 설계사는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어떤 그런 위치에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해당 사업의 특수직 중 3분의 2 이상에게 의견을 들어 3분의 2 이상이 반대할 경우에는 일률적인 적용을 반대할 경우에는 옵트아웃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적용하지 말자가 아니라 옵트아웃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만약에 나는 그냥 남겠다 하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업계에서 주장하는 이야기를 제가 여기 한번 반영을 해봤지만 이것도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만약에 보험료를 지금 산재보험은 50대 50이지만 100%를 사업주가 부담하고 그리고 산재보험에 비해서 그렇게 적지 않은 그런 어떤 보험 상품을 만약에 개발해서 보급한다면 이거는 좀 대체 상품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아시다시피 산재보험이라는 건 사실 연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제도고 아마 단체 보험은 그것까지 보호해 주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만 굉장히 국한되는 것이고 단체 보험은 업무 외적인 사유까지 넓게 보장해 주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과연 어떤 것이 더 당사자들에게 유리할까요? 이걸 누가 판단할까요? 이런 고민들을 해당 직종의 종사자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를 가진다면 어떻겠는가라는 것이 이제 생각이고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 중심적 고용보험을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데는 많은 난점이 따르니 이런 경우에 프랑스 모델처럼 자영업자 매출의 일정 세율을 곱해가지고 고용 보장세를 일종의 목적세죠. 그걸 가지고 고용보험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서 고용안정기금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지원해 준다면 그리고 거기에 맞는 독자적인 사유를 정해줄 수 있다면 일종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만들자. 왜냐하면 앞으로 근로자로 있다가 자영업자 갔다가 또 근로자로 갔다가 자영업자 갔다가 다양하게 이동할 텐데 그렇죠? 그러니 차라리 여기서는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를 받고 여기서는 고용안정기금에 적용을 받는 그런 모델이 훨씬 더 유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더 창의적인 이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과거의 프레임에서 계속 여기서 이거냐 저거냐를 다투는 것은 굉장히 낡은 전근대적인 방식을 새로운 지금 기술 문명에 맞추려고 하는 맞지 않은 옷을 강요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이제는 우리도 좀 더 창의적으로 한번 나가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쭉 정리한 것이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문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토론을 좀 진행할까 합니다. 토론자들은 이제 그 준비를 좀 많이 해오셨더라도 이 토론 시간을 한 7, 8분 이내로 좀 요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정동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님
토론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정동입니다. 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이 문제도 상당히 오래 논의가 되고 온 문제고, 저도 사실은 한 3, 4년 전에 이 문제에 관해서 어디선가 뭐 토론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주로 이제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토론을 했는데, 오늘은 그거보다 이제 범위가 좀 넓어진 것 같네요. 지금 현재는 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보호가 아까 발제자 말씀을 들어보면 부분적으로 상당히 지금 보호하는 조건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특수 형태 근로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는 그게 충분하지 못하다, 좀 더 많이 보호해 달라,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주장이 과연 얼마나 타당하냐, 그렇다면 그 주장 중에 어떤 걸 받아들이고 어떤 건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이냐, 이걸 지금 토론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근로자들의 보호를 강화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합니다. 근로자 보호를 많이 하게 되면 비용이 증가하는데, 그게 눈에 띄는 비용도 있고, 말하자면 급여가 많이 나간다면 당장 눈에 띄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해고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것도 역시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지출하지 않았으면 하는 돈을 지출해야 되니까 그것도 역시 비용이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용주의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럼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고용을 덜 하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비용 증가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은 사업주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그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들은 자연 해고가 되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고 할지라도 사업을 축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고용자 근로 자 수가 이제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 점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무슨 뜻인가 하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자들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을 뭐 착취한다든가 해서 사업자들은 크게 이익을 보고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한테 상당히 큰 양보를 하고 혜택을 많이 줘도 괜찮은 이제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서로 수요 공급의 균형에 딱 맞아가지고 한쪽을 그 보호를 해주면은 다른 쪽이 방금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뭔가 하면 보호 받으려고 하던 쪽도 오히려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감안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가 뭔가 하면은 몇 년 전에 의정부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파트 경비들한테 최저임금제를 적용했더니 처음에는 경비들이 그걸 환영했다가 나중에는 우린 그 최저임금제 때문에 오히려 직장을 잃게 생겼다. 나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아도 좋으니까 직장을 가지게 해달라 라고 오히려 요구했던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우리가 대형마트가 골목 상권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좀 제한을 가하는 영업 제한, 그리고 설립 제한, 이런 제한을 가했더니 이게 골목 상권한테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이 있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좀 완화해달라.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이 그 제도를 좀 완화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와 비슷한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이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2013년 이 중에 특수직 보호를 위해서 계약서 작성 의무화, 부당 계약 해지 금지, 보수 지급 기준, 휴일 및 연차 휴가, 모성 보호, 성희롱 해방, 안전 산업 안전 보건 고충 처리 등의 이런 문제들은 이건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건 일반 근로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런 그 인간적으로서의 권리 이건 누려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훼손되면 시장 질서 자체가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호를 해야 되는데, 다만 이 산재보험이라든가 그밖에 4대 사회보험, 그다음에 단체 교섭, 이런 것들은 보다 더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그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조규성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보험 설계사라는 이 어떤 그 직종의 법적 지위가
우리 상법에는 특정한 보험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계를 중개하는 자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보험업법상에는 보험 모집 업무 수행을 위해서 그 지위의 취득은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 간의 위촉 계약, 근로계약이 아니라는 거죠. 위촉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이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을 과 관련해서는 아까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대법원은 일관되게 근로자성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부인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이 플로어에도 계시는 이렇게 이 보험 설계사 단체 같은데 노동삼권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입법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답이 없는 그런 문제인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차제에 어떤 그 제3의 어떤 객관적인 기관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 사회보험 즉 그 4대 보험 이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수요 니즈를 정확하게 이렇게 반영하는 그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논의의 장으로 이렇게 끌어내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입법적인 어떤 보완인데 아까 이 노동상권 주장하시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 지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노조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입법적으로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1940년대부터 보험 설계사를 이제 준임직원 형태의 어떤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이렇게 고용을 해서 4대 보험 문제를 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것도 한번 이렇게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어떤 방안으로서 이렇게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도 저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냐. 개인적으로는 설계사 위촉 계약 체결 단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어떤 불공정한 계약 조건에 대한 이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어떤 당국 특히 할 수만 있다면 보험업법 등에서 보험 설계사의 어떤 일방적 해지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둔다든지 아니면 사업주의 어떤 그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는 등의 어떤 보험회사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등을 신설을 함으로써 보험 설계사에 대한 개별적 보호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으로 이렇게 고려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가 넓은 틀에서 이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의 어떤 보호 범위를 우리가 오늘 이 주제인데 그 중에 다양한 형태의 어떤 직군들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직군들을 여러 직군들을 이렇게 이 특수 형태의 근로자로 이렇게 포섭을 할 때 직무나 어떤 직종의 관련성, 유사성을 토대로 해가지고 묶은 것이 아니고 근로자도 아니고 또 자영업자도 아니니까 그냥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사람을 그냥 이렇게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직군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어떤 보호에 관한 입법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입법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각 직종별로 아까 발제자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이해관계가 직종이 전혀 유사하지가 않은데 개별적인 어떤 필요나 요구도 다 다른데 이걸 일괄적으로 묶어서 보호 입법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 반대하는 직종, 또 동의하는 직종, 또 그 직종 내에 이해관계가 이렇게 대립이 되면은 입법에 있어서 아무리 좋은 입법이지만은 한 발도 이렇게 그 진전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에 가름하는 차원에서 발제하신 우리 이제 교수님께 묻고 싶은 거는 노동법 밖의 어떤 주류적 입장은 어떤 학습지 교사라든지 골프장 캐디, 보험 설계사들의 근로자성을 좀 인정하자는 취지, 제가 논문을 찾아보니까 취지인 걸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반면에 보험업계는 당연히 이제 반대를 하면서 판례의 성론에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발제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엿줍는 걸로 제 토론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초의 김영환입니다. 토론문 보시면 획일적인 노동법에 대한 편입이 옳은가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특고라고 하게 되면 보호해야 된다라는 어떠한
명제를 세운 다음에 그 보호의 방식은 근로 3권의 보장이 맞겠다라는 일부의 주장이 또 계시고, 또 보험업계에서는 이 본질적인 모습에 비춰보면 이들은 개인 사업자다, 개인 사업자 가깝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설계사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양쪽의 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어떤 영업의 대상이나 시간, 장소, 방법 등에 대해서 상당한 자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근로자의 모습으로 맞추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설계사의 특징도 있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고 종사자들이 수십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러한 각 직업군의 특성은 사실 논의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수십 가지 직업을 말을 하면서도 단 하나, 근로상권 보장이 필요한가, 산재보험 보장이 필요한가라는, 고용보험은 맞는가. 물론 고용보험이 필요한 영역도 또는 성격상 어울리는 직업군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산재보험 강한 적용이 어울리는 직업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직업군의 모습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잣대로, 즉 이 제도를 모든 직종에 도입하자, 이러한 저희들의 획일적인 접근이 지금까지 해결 방법이 도출되지 않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산업 구조상 이제 다변화되는 건 다들 아실 테고요. 또 개별성이 필요하다, 또 이제 각 직업군별로 특성화된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위탁계약을 통해서 기업과 거래를 맺는 개인들, 저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영역에 있을 것 같아요. 즉 현대 사회에서는 기업과 어떤 경제적인 밀접한 관련성을 맺지 않은 업종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독립된 나만의 어떤 노력과 나만의 지위와 힘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게 있었겠지만, 지금은 사실상 모든 자영업자들이 기업과 거래관계를 맺고 있고 또 그 밀착도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저희들이 법률상 종속성으로 학자들이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일정한 종속성이나 의존성만을 이유로 과연 어떤 근로 3권 보장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업에게 노동법상의 책임을 지운 것이 과연 옳은가? 그것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것도 업종 또 구별하지 않고 모든 업종에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반성을 한번 해보고요. 과연 이러한 획일적인 저희들의 사고의 방식들이 특고 종사자들에 대한 사실상 원하는 보호 방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울리는 보호 방식이 있을 테고 그것을 접근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논의가 갈등만 불러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정책과 현실에 대한 반작용, 방금 전에 이제 교수님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최저임금 예를 말씀하시기도 하고, 과연 이러한 기업의 일방적인 부담,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과연 일자리 문제, 아마 특히나 특고 종사자들은 여성이 집중적으로 많다는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원래의 가정생활, 주부로서의 그와 투잡의 모습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즉 일과 가정을 병행한다거나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거나 또 풀타임, 하루 표현을 하면 하루 종일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을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러한 고유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획일적인 보호의 모습이 자칫 이 시장의 범위를 줄이지는 않을까, 그러한 염려를 해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구체화된 어떤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려에 가깝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려에 불과하지만 충분히 저희들 고용시장의 현실상 이러한 걱정들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형태 종사자는 근로자의 권리를 부여하자라는 이 하나의 획일적인 명제를 전제로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자발적인 이유로 대부분 이직을 선택하실 것 같아요. 보험 설계사도 그렇고 특고 종사자 9개 보시면 카드 모집인, 대출 모집인, 특히나 이제 특고 종사자 9개, 법령상의 9개 직종 중에 세 가지가 금융업입니다. 이 금융업이 세 가지인데 이 금융업 종사자들은 이직이 자발적이라는 특징이 있을 테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에 편중된 그러한 고유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업종은 특히나 또 다른 업종보다는 저희가 일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좀 더 개인 사업자의 모습에 가깝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늘 토론의 주제가
특고 종사자 중에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 금융산업에 있는 특고의 모습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공정거래 특히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차원에서의 보호가 필요하고 저희가 특고라는 큰 범위에 놓고 똑같이 이 금융 세계 직종을 언급을 해왔지만 이제는 특고의 범위를 한번 다시 고민을 해보거나 아니면 특고라는 이 모습의 범위 내에서도 각각의 다른 새로운 다른 방편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방금 소개받은 노총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동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우려 사항도 있는데 반론도 있죠. 노동법으로 들어갔을 때 이 부분은 좀 교수님께도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all or nothing으로 해서 우리 노동법이 너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편입되면 노동자로 편입되면은 모든 것을 누리지 않느냐, 막 이런 이제 염려를 하시는데 과연 누리는 내용이 뭔지 글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뭘 더 얻고 아니면 그 카운터 파트라고 할 수 있는 사용자들이 어떤 피해를 입는지 그리고 전체 경제적인 부분을 논했을 때 어떠한 고용의 유연성이라 그럴지 아니면 우리 전체 사회 삶을 떨어뜨리는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밀한 논증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게요. 아주 비근하지만 이거는 노동법 안에 들어와 있는 노동자들 중에도 한국노총 같으면은 금융업이나 공공, 흔히 말하는 또 저 민주노총 같으면은 이른바 자동차 3사에 좀 높은 오래되신 근로 연령을 가지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른바 그들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마 플로에 계시는 분들의 연간 소득 수익의 수배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동자와 노동자가 아닌 특고 사이의 그 갭이 이른바 노동자로 편입되어 있는 자들 사이와의 갭과 비교했을 때 그다지 크지 않다. 그러면 다른 기준을 가지고 보호 필요성 여부를 따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요. 이른바 꿀뚝과 공장 안에서 근무하는 형식은 이미 지났습니다. 노동부에서 우리 과장님 오셨는데 스마트워크가 장려하고 있는 입장이고 밖에 나가서 집에서 재택하라는 것이고 이른바 라인과 라인을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종속관계는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언제까지 구제도에 공장 꿀뚝 라인 서서 내 지시를 받지 않으면은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그 주장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입니다. 그래서 노동법 자체 근기법을 필요로 해서 이 바뀐 상황 앞으로 4차 혁명 얘기도 계속 아침에 의원님들 축사 주실 때 쭉 얘기하시는데 진정한 4차 혁명이 어디에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 필요성이 어디까지 지금 저는 100% 다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보호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정밀한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그 보험에 대한 부분을 쭉 말씀 주시죠. 저는 보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산재보험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에서 비해서 더 이게 우리가 노동자가 되면은 입법상 근로자가 되면 천편일률적으로 4대 보험까지 적용받는 방식으로 이제 되는 부분을 아마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저는 특별히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건강보험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자기가 우리나라에 태어난 시민 국민 또는 그냥 초청받아서 잠시 영주하는 외국인조차 건강보험을 적용시켜 줍니다. 그 이유는 그게 사회의 유지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겠죠. 사람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겠습니까?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 최근에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건설 현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부분들의 사회적 손실이 있고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 그건 현상이고 누구나 한 번쯤은 사장도 될 수도 있지만은 사용자가 될 수도 있지만은 한 번쯤은 노동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기결입니다. 건강보험도 누구나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고 저희가 조금 불편부당한 게 있지만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걸 적극적으로 4대 보험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노동법이라는 도구마에 대해서
노동자라는 도구마에 대해서 조금은 지금은 열린 사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제 나름의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정혁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주제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하는 방안인데 특히 이제 금융업 그중에서도 보험 설계사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보험 설계사 시장이 지금 포화가 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봤을 때에도 진입이 굉장히 용이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소비자들은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옛날에는 보험 소비자들이 사업비가 뭔지 모르고 그냥 연고 판매로 이런 것들이 많이 됐는데 지금은 과연 내가 이 보험을 들었을 때 내가 낸 보험료의 몇 프로가 사업비로 빠져나가느냐, 몇 프로가 그 보험 설계사들한테 수당으로 지급되느냐, 이걸 따지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다음에 보험을 갖다가 계약 체결되는 방안이 대체 수단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어떤 수단이 많아졌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원래 그 변호사를 예금보험공사에서 하다가 나중에 삼성화재에서 변호사를 했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삼성화재에 있을 때에는 그 삼성화재에서는 인터넷 판매를 전혀 안 했어요. 다른 마이너한 죄송합니다만 그 작은 규모의 그 시장 MS가 적은 회사들이 뭐 다이렉트니 뭐니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팔 때에도 삼성화재는 그때는 인터넷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보험 설계사를 통한 그 계약을 훨씬 더 강화시키려고 했었는데 요즘 이야기 들어보면 거의 한 30-40%가 인터넷으로 된다라고 합니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보호를 갖다가 보험 설계사들의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그러면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아까 그 박지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대비되는 아주 그 비교되는 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캐디입니다. 근데 캐디가 과연 근로자인가 아닌가?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모든 캐디를 근로자라고 볼 수 있다, 모든 캐디를 특고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주 비싼 그 이른바 명문이라고 하는 골프장에서는 월급제 캐디가 있거든요. 그 캐디는 다른 거 생각할 것도 없이 무조건 제가 봤을 때는 근로자에 맞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우리가 캐디피를 갖다 받는 게 아니고 전체 그 그린피에서 캐디 그 피까지 포함돼 가지고 회사에서 월급을 갖다 받는 형태이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보험 설계사는 과연 근로자냐? 판례에서 가장 그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개념이 종속성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회사에 취직하면 그 회사에서 온갖 규율이나 그런 것들 내가 하기 싫고, 제가 삼성 갔더니 예금보험공사 있을 때 9시 20분까지 출근했는데 삼성화재 갔더니 8시까지 출근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8시까지 출근했더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한 7시 반까지는 와야지. 그러니까 2시간이나 이렇게 땡겨지면서 월급은 조금 늘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그 회사에 종속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라이프 플래너한테 그런 종속성이 인정이 될 수 있느냐. 저는 더 본질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과연 그 보험 설계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이름 자체로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그 회장이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보험 설계사는 주부로서 뭐 이것저것 그 주부로서 뭐 좀 가게에 보탬이 되기 위한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밖에 여유가 있지만 밖에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생계를 갖다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회사를 갖다가 퇴임하고 퇴직하고 그 추가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쪽에 내가 승부를 걸겠다 해가지고 나이 30에 전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과연 이렇게 동질적으로 이걸 갖다가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판례라고 하는 거는 일단 그것이 법을 해석하는 일종의 기준은 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만 적용되는 거거든요. 법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판례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있고 법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률적인 해결이 미네르바 부엉이는 황혼의 날개를 갖다 편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는데 19세기, 20세기적인 보호하고 21세기적인 보호는 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험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성격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떤 내가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위험을 갖다가 해지하고 보장하는 식의 보험이 주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 많지 않습니까? 뭐 상속 같은 거 해가지고 금융을 갖다가 내 자산을 갖다 관리하고 투자하는 방식으로 보험을 갖다가
선택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쪽으로 설계사들이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오히려 지원하는 것이 더 맞는 정책적 방향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뭐 몇 년 됐지만 보험업법이 바뀌었습니다. 85조의 3에 보험 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그 보험업법 개정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특수 형태 근로자 전체를 갖다가 묶고 이걸 갖다가 뭐 교과서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거를 노동법 같은 큰 법에다가 일률적으로 넣어서 강제를 갖다가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부작용이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각각의 개별 법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법을 갖다가 일일이 따져가지고 고치고 개정하고 하는 것은 사실 수고가 더 많이 들어가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가 더 발전되게 하려면 보험 설계사는 보험업법, 레미콘 같은 경우는 또 관련된 법이 있고 캐디 같은 경우에는 그 골프장 관련해가지고 문화관광부에 또 법이 있거든요. 각각의 개별법들을 갖다가 더 세밀하게 파고 그러면서 발전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게 타당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거협회 김홍준 본부장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산재보험 부분을 적용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산재보험 적용되고 있어요. 적용 제외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냥 강제로 다 의무 적용하자 이런 논의인데 과연 강제로 의무 적용했을 때 설계사들한테 과연 유리할까, 종사자한테 유리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좀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은 저희 보험업계 같은 경우는 설계사들한테 민영 단체보험을 가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민영 단체보험 수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재보험하고 1대1로 딱 매치되지는 않지만은 대부분이 일정 수준 이상의 산재보험 수준 이상을 좀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산재보험은 업무 연관성을 따져가지고 하는 거고 또 민영단체보험은 업무 연관성에 관계없이 또 시간도 근무 시간 외에 24시간 다 보장해주고 있고 또 이런 보험료 부담이나 이런 부분도 회사가 전적으로 부담을 해주고 있고 또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이 특수직 같은 경우에는 반반씩 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단체보험이 설계사한테도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혜율도 저희들이 조사해 봤더니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0.2% 정도, 설계사 부분은 왜냐하면 워낙 산재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레미콘 기사나 다른 쪽은 산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하지만 설계사 부분은 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혜율도 한 0.2% 정도 되고 단체보험은 15%에서 20% 수준으로서 수혜율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이제 최근 조사한 부분도 설계사 같은 경우에는 생보설계사 같은 경우는 85.7%가 단체보험을 더 선호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재보험을 의무가입하기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산재보험을 가입했든 안 했든 자기가 적용제를 원하면 적용제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산재보험을 가입을 하거나 또는 단체보험 가입하거나 이 둘 중에 하게 되면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오히려 그게 더 특수직 종사자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완전 고용 시작이기 때문에 소득 감소라든가 개인 사정으로 많이 이직을 그만두게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보험을 좀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특히 설계사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이런 2년 동안 1년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파악해 보니까 그걸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약 30% 이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비자발적 실업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이 어려운 이런 직업 특성을 감안해서 정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특수직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로 지금 현재 가능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법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자영업자로 가려면은 사업자 등록증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자업자 등록증을 면제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설계사들이 면제받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자 등록증을 좀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제도 개선을 해가지고 좀 가입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끝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노동복지 보호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승 교수님께서도 발제해서 말씀하셨지만은
근기법상 근로자나 노조법상 기술자가 굉장히 동일한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근로상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거를 일률적으로 뭐 노동상권을 줘가지고 근로자로서 보호한다면 오히려 지금 여성 설계사 특히 가정주부인 양질의 일자리가 대폭 감소될 우려가 좀 있습니다. 지금 김정동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아파트 경비원들 최저임금 보장해가지고 이 고용 부분이 상당히 축소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처럼 이제 특히 이제 설계사 같은 경우는 약 40만 명 중에 30% 정도, 약 12만 명 정도가 한 100만 원, 월 100만 원 소득 이하의 설계사들입니다. 만약에 이런 노동법적 보호가 된다고 한다면 이런 분들에 대한 일자리가 과연 유지가 될 건지 저희들이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특히 노동법적 보호 부분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파장이 큰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정 위원회라든지 이런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또 합의를 거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사입니다. 예. 앞서 뭐 발제해 주신 박 교수님과 또 앞서 토론해 주신 분들과 공통된 의견입니다. 저희 그 신용카드 모집인 또 캐피탈사의 대출 모집인이 그 보험업계 설계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위임 사무를 가지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그 모집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율적으로 그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이 과연 특고직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의 논란이 굉장히 클 것으로 봅니다. 뭐 단언컨대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 그 생보협회 또 본부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모집 채널이라고 하는 것이 은행과는 다르게 그 영업 채널이 없는 비대면 영업 채널로서 일종의 대출 중개라든가 회원 모집을 하는 채널 수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그 카드사와 캐피탈사들이 그 모집 채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러한 그 모집인들을 통해서 상당한 그 모집 행위를 통해서 영업에 직결하고 있는 그런 채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모집 채널들의 어떤 몸값이 굉장히 좀 다른 뭐 일반 특고직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런 우수 모집인들을 유치하기 위한 카드사들의 어떤 경쟁도 굉장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과연 이들이 사회적으로 배려를 하거나 취약계층으로서 보호해야 될 재생이냐? 그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라고 봐져서요. 그런 어떤 특고직에서도 여러 가지 그 부당한 근로 어떤 행위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거나 어떤 산재 위험이 높은 직종과는 굉장히 이게 차별성을 갖고 이러한 입법이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제3 범주론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근로자와 또 특고직의 중간 형태 그런 어떤 형태가 저는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러한 특고직으로서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될 특고직이 있다고 하면 그건 사회적인 공감대라든가 이런 걸 통해 충분히 그러한 어떤 명분을 담아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특고직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노동권이 보장하는 그리고 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그러한 최소한의 어떤 권리 보장을 거기다 입법을 통해서 담아내는 것이 최선책이지 과연 지금 뭐 아까 여러 발제분 또 토론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획일적인 입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뭐 드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좀 아쉽다고 하면은 여기 또 보험설계사 협회에서도 와 계신 것 같긴 한데 현장의 목소리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무리 뭐 좋은 정책을 저희들이 내놓는다 한들 당사자인 특고직이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그건 뭐 비현실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그 우리 국회가 좀 많이 경청을 하자. 그리고 이해관계들을 많은 뭐 지금 또 토론회 형식을 빌었지만 대토론회를 통해서 그런 이슈들을 좀 굉장히 좀 서로 상호 입장을 위인할 수 있는 그런 입법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뭐 일단은 저
3분만 하겠습니다. 예, 뭐 핵심적인 내용으로 좀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자료로 대체를 하고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표현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게 이제 특수 형태 근로 종사 논의가 90년대 98년도부터 논의가 돼가지고 입법될 때까지 10년 걸렸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정부의 그 업무 추진 속도를 봤을 때 굉장히 더딘 거죠. 그만큼 논란이 됐던 부분이고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표현도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이건 노사정 합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을 쓴다는 것은 이제 노사정 합의 위반이 되겠죠. 저희들은 그 합의에 충실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게 어떤 부분이냐면 그 논의를 할 때 뭐 충분히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역사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크게 나라로 보면 두 개의 큰 흐름으로 발전한 걸로 지금 제가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독일형이고 미국 방식이 있죠. 독일이 제일 처음에 산재보험 도입을 할 때 1884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때는 독일이 아니었죠. 프로이센이었죠. 그 당시 숙제가 뭐냐면은 프로이센이 독일 통일을 꿈꾸고 있었고 마르크스 사상이 퍼지고 있었고, 그리고 산업화에 따라서 현재 기술 노동자의 근로 조건이 굉장히 열악해지고 있었고, 이 상황에서 숙지하기 위해서 사회 통합 차원에서 산재보험을 도입을 정치적인 정부적 판단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 또 우리 제가 많이 이제 모델로 삼는 일본도 1947년 그러니까 2차 대전 폐망원 이후에 국민들이 실망을 할 때 정부적 판단에서 산재보험을 도입을 했습니다. 미국은 정반대 시각이죠. 미국은 소송으로 운영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산재가 한 번 발생하면 웬만한 기업들은 망합니다. 그 사업주들의 그 경영보험을 보장하기 위해서 산재보험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각자 제도가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산재보험은 사회연대성, 생계보장 그리고 책임보험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방식을 취했느냐?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사회보험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산재보험을 도입하면서 1963년 11월달에 법이 두 개가 통과됩니다. 산재보험법과 건강보험법입니다. 건강보험은 그로부터 한참 뒤에 시행을 됐고 산재보험 바로 그 다음에 시행됐습니다. 물론 그 당시 실업보험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실업보험 혜택이 안 됐고요. 그래서 정부적 판단에서 산재보험을 도입을 했습니다. 독일과 일본의 모델을 따른 거죠. 그래서 산재보험을 이해를 할 때 산재보험이 자본주의와 배치되는 부분이 아니고 자본주의 보완 차원에서 사회 통합 차원에서 산재보험을 도입을 했고,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 왔고 앞으로 그런 방향도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역사적인 측면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과 함께 한 가지 이제 보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산재보험 도입과 관련해서 재해율이 낮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도입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 반론을 제기를 하면, 재해율이 낮으면 산재보험에서는 산재보험료이 낮고 개별 일정률을 통해서 보험료도 할인제도가 있기 때문에 재해율이 낮다면 산재보험에서 합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과 함께 대원칙은 뭐냐면 당초에 노사정 합의한 대로 보호 필요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호를 해줘야겠다는 차원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